대기업 센터에서 수리받으셨는데 직원이 친절했나요? 1번부터 5번으로 대답해주세요. 근데 내가 보통이었어요. 3번. 그러면 깎여. 5점이 안 나오면 그 사람 일단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과급이라는 게 뭐냐? 무조건 5점을 다 받아야 돼. 근데 그러면 이러면 이 직원들이 그 AS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갈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전화 받아주세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거는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AS 센터에 대한 평점을 안 해주면요. 그건 그 직원의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꼭 받아줘서 꼭 5번을 눌러줘야 아니면 그 애쓴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삼성 AS 센터에 가면 막 예쁜 여직원이 막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옷을 깔끔하게 입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고객님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일단 옷이 꼬지지해. 옷은 꼬지지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해 쩔어있어. 이게 토요일 날도 원래 1시까지만 근무해야 되는데 1시 이전에 들어간 모든 AS를 다 받아야 돼. 점심도 못 먹고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도 해피콜에서 점수가 깎이면 이런 거 일단 못 받는 거야. 그게 지금 AS 센터 직원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냉장고를 고치거나 에어컨을 고치러 집으로 방문하는 AS 센터 직원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수리비 우리가 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와서 냉장고를 고치면 수리비 줬어요. 그런데 요즘엔 안 줘. 안 받아가고 그거를 무슨 계좌로 넣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죠? 계좌로 넣거나 이런 직접 돈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비자가 그걸 잊어버리면 그 돈 내는 걸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그 미수금이 이 직원의 일당에서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한 임금은 220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자살까지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례예요. 자, 이쯤 되면 삼성 들어갔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삼성이 고졸 취업 많이 된다고 막 자랑하죠. 그렇게 고졸로 들어가서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에 취업이 되는 사람들, 대학생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백 좀 있어야 삼성 들어갑니다. 그죠? 백 좀 있어야 삼성 들어가는데 30대 후반 되면 나와야 돼요. 40대가 된 일반 직원이 삼성을 계속 다니려고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무지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서 어려서부터 숨도 안 쉬고 공부해서 들어간 기업에 20년 일하면 나가래. 20년은 뭐야? 한 15년 일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행복하던 시절은 먼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카 대기업에 취업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게 대기업이 아닐 거야. 삼성인 줄 알았는데 삼성하청, 현대인 줄 알았는데 현대하청, 기아인 줄 알았는데 기아하청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3분의 1, 2분의 1을 받는, 그러면서 온갖 차별을 받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복도 내 돈으로 사야 돼. 월급도 절반인데 작업 잠바도 내 돈 주고 사야 돼. 작업 장갑도 내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밥 먹는 식당도 달라, 회식도 달라. 그런데 일할 때만 똑같아.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된 게 현대였대요. 그래서 이 현대에서 아주 악질적으로 이렇게 하청 기업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한 거야. 근데 이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동일 노동, 현대 공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계속했다면 이들은 현대 직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판결이 났으니 현대 직원에 맞는 대우를 해줘라. 그게 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현대그룹 회장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현대 그 회장을 불러서 왜
법원의 판결대로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들고 일어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팔팔 뛰면서 그 바쁜 경제인들을 국정 감각없이고 불러다가 뭐 한 30초 불러서 면박이나 주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팔팔 뛰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는 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건가요? 그 짓거리를 그냥 하게끔 냅두는 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건가요? 불러서 책임을 추궁하고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진정한 경제 발전이지. 아까 얘기했죠? 경제 성장과 발전은 다르다. 성장은 많이 벌어서 부자들끼리 나눠 먹는 거고, 발전은 많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고.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벌 총수들 불러서 왜 중소기업에 제값을 안 주냐? 왜 노동자들에게 제 임금을 안 주냐고 따지는 게 그게 국회의 기능이지. 그런데 그걸 못하게 팔팔 뛰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보면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 국민 65%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새누리당이 나쁜 것도 알아. 국감 중에 오늘도 나왔잖아요. 국감 중에 우선 인사 청탁하고 아는 사람 아들 운전병으로 뽑아달라고 막 얘기하고, 아니면 비키니, 누드 이런 거 하다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모두 나왔어요. 논문 표절. 이게 논문 표절이 얘네들의 기본이 뭐냐 하면 그냥 조는 베껴. 그냥 무조건 복사해서 붙이는 거야. 오타까지 베껴. 오타까지 베껴 넣었다가 그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문 표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자기 논문을 인용하면서 모든 칸에 인용이란 표시 안 달았다고. 그게 표절이라고 장관 못한다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이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 아니야. 그걸 2년이나 미루다가 국민대에서 요거 표절 맞다. 그래서 학위 취소했더니 이게 또 무효라고 또 소송을 했어. 법원이 너 무효 맞다. 그거 판결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게 새누리당이야. 부끄러워. 정말 국제적으로 소문날까봐 남 부끄러운 새누리당인 거 알아. 그런데 왜 매번 국회에 170석 가까운 숫자가 새누리당일까요? 지난 이명박 때 176석, 지금은 몇 석이죠? 150 몇 석이죠? 157석? 158석인가가 새누리당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오면 안 돼. 예. 가세요. 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아니, 왜 저기 차를 깜빡깜빡 하고 있어? 거기다 세우신 불법 주차예요. 깜빡이 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나가서 도로교통을 정리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예. 여기 막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말이 좀 끊겼어요. 예, 아니, 내 말이 저기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갈게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무슨 얘기다 말했지? 선거제도. 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 제도예요.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선거구를 잘게 쪼개서 한 지역에서 무조건 최다 득표자가 이기는 거야. 그게 소선거구 제도예요. 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 중에 65%는 이 사람 싫어해. 이 후보를 싫어해. 그런데 이 65%의 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으면 그 35%만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외국은 이런 선거제도에 뭐가 있냐면 결선 투표제도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1차 선거를 해. 그래서 제일 많은 득표를 얻은 1번, 2번을 불러서 1등, 2등을 다시 재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의 의견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그걸 결선 투표제라고 해요. 적어도 소선거구 제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결선 투표야. 그래야 국민 과반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오시다야. 35%만 벽돌 지지를 해주면, 똘똘 뭉쳐서 35%만 지지해주면 65%가 싫어해도 반드시 당선돼.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1대1로 붙을 때가 있잖아요. 1대1로 붙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왜? 대한민국의 야당이 다 쪼개져 있어. 우리나라의 현재 야당이 알려진 것만 4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후보를 내고 있는 야당만 4개예요. 대통령 땐 더 많아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이런 거 해서 뭐 한 후보가 20명 나오죠. 대선 때는. 국회의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당 번호를 받는 그 정당이 4개예요. 새누리당, 새정연, 그 다음에 진보당, 정의당. 이게 당 번호가 정해져 정의당은 당 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게 국회 의석수를 어느 정도 얻어야 돼.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이 4개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에 새로 노동당도 나왔어. 노동당도.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의 기호가 만들어지는 법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할게요. 호국당도 있어? 미안해, 몰랐어. 그 기호는요, 국회 의석수로 결정이 돼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1번, 그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2번, 그 다음으로 많은 정당을 차지한 게 3번, 그 다음으로 그래서 당 번호에 따라, 그러니까 당의 의원 숫자에 따라 번호가 정해지는 거예요. 야당, 여당은 정당 이름이 아니야.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정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 야당, 그 다음에 당 번호 정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야당이 너무 많다는 거야. 물론, 다른 나라도 야당 많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야당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새누리당이 없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에는 새누리당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새누리당이에요. 옛날에는 한나라당이었고, 그 전에는 신한국당이었고, 그 전에는 민자당이었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민정당이었고, 그 전에는 공화당이었고, 그 전에는 자유당이었죠.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은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은 같아. 아니, 사람이 같은 게 아니라, 물론, 바뀌었죠. 아버지 거를 자식이 대르면서 하니까. 그래서, 인물은 바뀌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나 집안은 같아. 집안은 같은 사람들이 당 이름을 바꿔서 계속 1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야?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특징은 뭐야? 조선일보가 아주 좋아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매우 좋아하는 정당이 1번 정당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2번. 딱 한 번 1번이 바뀐 적이 있어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두 투표하러 나왔고 아주 높은 투표율 속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 석? 300석, 299석이죠. 300석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과반이야. 152석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딱 한 번 1번을 했고 그게 2004년부터 8년까지 2004년부터 7년까지였죠. 그리고서선 바로 이제 도로 돌아가가지고 그 뒤로 또 꾸준히 또 2번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당 이름이 여러 개인데 구분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촛불 집회할 때는 맨날 같이 앉아있어. 맨날 촛불 집회하고 무슨 재벌 비판하고 새누리당이나 정부를 비판할 때는 전부 다 같이 막 으쌰으쌰해. 선거 때만 따로 나와. 선거 때만. 이게 문제야. 결선 투표도 없는 소선거구 제도에서 야당들이
각자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국민 65%는 지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던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게 야당의 표가 모아지질 않으니까 각자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뭐해? 맨날 당선은 새누리가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해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투표율이 70% 미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요. 그래서 외국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90%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투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선관위가 그게 2006년인가 7년이었어요. 경품 행사를 했어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 행사를 했어. 보궐선거인데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하니까 투표하러 오는 사람은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을 준다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관위는 정말 칭찬받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액자에 걸린 훈장을 탔을까요? 경고를 먹었을까요? 경고 먹었어요. 투표를 독려하면서 그 물품을 공급했다고 그게 일종의 뇌물이라고 그 선관위장이 경고 먹었어요. 내가 그 잘렸어. 우리나라 거기다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요. 이명박 정부 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그게 불법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합법적으로 아예 투표 독려를 못하게 해놨었던 나라예요. 왜? 투표율이 낮아야 항상 투표에서 똘똘 뭉쳐있는 35%가 안정적으로 당선되니까. 투표율이 70%만 넘어가도 아슬아슬하니까. 그래서 투표율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죠. 물론 70%가 넘는 투표율에 1번이 당선된 얘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네,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느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연결된 얘기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까요? 자, 그 당시에 2번 후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었죠. 야권 단일 후보가 문재인이었어요. 근데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껄쩍지근했어. 막 이 야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으로 힘을 몰아주자. 그래서 된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내가 후보하겠다 이런 안철수하고 그래도 문재인이 돼야 된다는 100만 명하고 계속 기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안철수가 삐져가지고 그냥 울면서 들어가 버렸어. 그냥 후보 사퇴를 해버렸어. 멋있게 문재인한테 표를 몰아준 게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후보가 누구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걸로 대선 기간을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안철수가 선거운동하러 나오냐 마냐 해가지고 논쟁가 다 끝났어. 문재인이 뭘 주장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이 문재인 지지자들도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나왔네 안 나왔네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때 박근혜가 경제민주화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때려잡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하겠습니다. 이런 돌아다닌 거야. 맨 야권은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가 선거운동 한 해 만에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된 것도 있죠. 그게 커요. 그 다음으로 문재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안 달았다고 거짓말하고 댓글을 단 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문재인을 굉장히 파렴치범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선된 예도 있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 여자와 남자가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있고 그것도 나이가 같아. 문재인 박근혜 나이가 같아. 그런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막 야단을 치거나 찍어 누르려고 하면 싫어해. 우리 국민들의 특징이 그런 거야. 강자와 약자 중에 약자한테 일단 동정심이 가.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더 강자로 보인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불쌍한 약자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면서 이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 죄 없는 여직원을 누명을 씌웠다 이러면서 몰아붙이니까 거기다 우리 또 문재인 선수 그럴 때 똑 부러진 해명이라도 하냐? 그냥 또 다 참잖아. 아니 그렇게 참으려면 절로 들어가라고.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
끝까지 목을 따더라도 정확하게 밝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수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러다가 그냥 착한 남자 하다가 끝난 거야. 내가 볼 땐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나쁜 남자 시켜야 돼. 착한 남자여서 안 돼. 좌우지간 그래서 대통령이 이 박근혜가 된 것도 있지요. 그죠?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핵심은 이거야.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매번 선거를 할 때 이 야당이 각자 나와가지고 각자 야당이 다 자기가 당선되겠다 그래. 그런데 이 각자 야당이 당선되려고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번을 비판하면서 싸우냐? 아니야. 전부 다 3번, 4번, 5번이 2번만 욕해. 그래서 2번 대 3, 4, 5의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야권 단일화 과정이 석 달은 가? 석 달 동안 2번 후보는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거야. 완전히 상처투성이에 매우 부도덕하고 무능력하고 그러면서 한나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구태 후보.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2번이 돼. 그러니까 매번 3, 4, 5번이 2번을 조심하세요. 앞에 다치세요. 예. 매번 3, 4, 5번이 2번만 들이딱 가면서 3개월 보내고 후보가 2번이 돼봤자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겠냐고. 이상하는데 이 야권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능하고 구태의원하고 관료 출신의 부도덕하고 새누리당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뭐하러 찍어주겠어. 그러니까 2번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실전 나가게 되면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2번 후보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지금 나온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중고등학교 자살 문제, 공교육 파괴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전 국민의 이 실업 문제, 저임금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이 주택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치인을 똑바로 세워서 할 수 있다. 근데 정치인을 똑바로 세우는 방법은 단 하나다. 뭐냐? 똘똘하고 정치를 잘할 만한 사람을 내세우는 거야. 국민 후보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그렇지가 못하다. 모든 야당이 각자 자기 잘났다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러니 국민들이 뭘 행사해야 된다? 국민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나쁜 문제, 선거구 제도가 뭐이기 때문이다? 기억해, 소선거구 제도. 다시, 뭐요? 정치가 이렇게 된 건 어떤 문제? 소선거구 제도.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뭐라고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문제. 그런데 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문제가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국민 과반수의 대표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게 문제다. 이런 제도,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강력한 단일 야당이 필요해요. 소선거구 제도는 양당제로 가야 되는 거야.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양당제가 옳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중대선거구다. 중선거구는 지금 국회의원 한 명씩 뽑는 구들을 6개, 7개 묶어가지고 중선거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옛날에는 1등 한 명만 뽑는 건데 이제 수십 명이 나오겠죠. 6개를 묶어놓으면. 그 수십 명 중에 최다 득표 6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그 6개 지역에 살고 있는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선거구 제도가 되면 경상도에도 2번이 당선되고 전라도에도 1번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선거구 제도야. 지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선거구 제도. 대선거구 제도는 뭐냐면 국민들이 정당 투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동네 후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저 정치인과 내가 무관한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 정치적인 무관심이 생겨. 그래서 투표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아무나 당선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당 투표만 하는 것보다는 중선거구가 좋다.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제도로 개편돼야 된다. 그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아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주장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몰랐죠? 그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 그래서 중대선거구 문제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예.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노 대통령이 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슈가 뭐예요? 개헌 얘기잖아, 개헌.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개헌 안 된다. 근데 김무성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개헌해야 된다. 그것도 분권형 개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이 막 화가 나 있다. 왜 그러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금의 대통령 제도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왜? 망치 부인이에요. 망치 부인이에요. 예. 지금의 대통령 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지네 아버지가 만들었거든. 지네 아버지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집중하는 대통령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분권형이 싫은 거야. 분권형이라는 게 뭐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가지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얘기야. 행정부에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뭘 나눠야 된다? 아니,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 행정부 안에 있어.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비리를 감사해야 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야. 그러면 이 감사원장이 대통령 임명받는 사람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을 제대로 감시할까요? 아니면 대통령한테 손을 비빌까요? 손을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감사원이 아예 독립되어 있대잖아. 그 다음에 미국은요, 검찰 선거예요. 그거 아세요? 미국의 그 수사 드라마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선거 앞두고 되게 민감해져. 그래서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때 이게 여론에 되게 민감해지는 거야. 나 그거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세월호 특별법 절대 안 된다. 왜? 이 기소 독점권이 검사만 갖고 있는 건데, 기소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건데, 그 기소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그래서 반대했잖아요. 그럼 그 기소권이 뭐야? 재판에다 회부하는 권한이야. 나쁜 놈을 잡는 거는 체포야. 체포한 다음에 이놈의 죄 증거도 있어. 그럼 얘를 재판에 회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벌이 주는 거야. 그래서 재판에다 회부하는 게 기소권인데, 재판에다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만 갖고 있어? 검사만 갖고 있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라 그래.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했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해? 못해. 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어? 말 잘 들은 놈을 임명하겠지. 그러니까 검찰이 중대범죄자들에 대해서, 소위 고위공직자, 대통령, 총리, 장관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거야. 물론 수사했던 때가 있었어. 언제? 김대중 노무현 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은요, 검사들이 대통령 자녀, 대통령 형제 다 수사했어요. 김현철 감옥 갔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대통령 감은 다 수사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형도 감옥 갔어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대통령 때는 검찰이 그 분권적인, 즉 그 대통령의 호봉 역할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성장한 검사들이 누구야? 특수통 검사들. 소위 이번에 최동욱, 윤석열 이런 검사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소위 고위공직자들 혹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했던 정말 검사다운 검사, 그런 사람들이 특수통 검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수통 검사들이 이명박 때 그 누구한테 밀린 거야? 공안통 검사한테 밀린 거야. 그러면 공안통 검사들은 누구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정권 시절에 죄 없는 대학생들 잡아다가 빨갱이라고 고문했던 사람들, 빨갱이라고 고문해가지고
자백 받은 다음에 법정에 기소했죠.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15년, 20년씩 살게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 빨갱이 간첩이라고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아버렸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야. 무죄 받은 사람들이요, 몇십 년 감옥을 살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다 배상을 해줘야 돼. 얼마씩? 수백억. 그래서 인혁당 사건으로요, 인혁당 사건 한 건으로 국가에서 200 몇십억을 배상을 해줘야 돼. 죽은 사람이 8명이기 때문에. 무죄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서 배상, 국가에서 보상을 200억을 해줬어. 누구 돈이야? 국민 세금이야.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공안검사들이야. 그래서 검사의 종류가 공안검사하고 특수통 검사로 검사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원래 특수통 검사들을 다 제끼고 공안통 검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안검사들을 그 전면에 내세워서 막 노무현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을 막 탈탈 털은 거야. 무리한 외압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무리한 외압 수사를 했던 검찰총장의 비리가 드러났어. 그래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한 6개월인가 두고 검난이라는 게 일어나서 검찰총장이 공석이 돼.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박근혜 정부가 검난으로 시작된 정부였어.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세우려는데 이 검사들이 막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명박이 검사들을 너무나 개처럼 부렸어. 걔들아 미안해. 너무 종처럼 부린 거야. 그래서 원래 이 검사들이요, 소위 이제 모래시계란 드라마에 보면 누구였지? 박상원이라는 사람이 했던 검사, 어떤 어떤 어려움을 뚫고도 정말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그런 멋진 검사의 모습, 그거에 길들여져 있었던 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검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그리고 엘리트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에 줄서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검사와의 대화할 때 검사들이 쫙 앉아갖고 평검사들이, 새파랗게 어린 평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계급장 띄고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적으로 했잖아. 그게 노무현 때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맞짱 떴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선배들이 시키는 말 똑같이 하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의 개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종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명박이 된 다음에 완전히 종부리듯 해. 그래서 검사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그 검찰총장 비리로 검찰총장이 물러난 다음에,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이 검찰총장이 물러난 다음에 검찰총장을 어떻게 뽑았냐? 검사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검사들이 투표해서 최종욱이라는 검사를 뽑은 거야. 이 사람이 소위 그 특수통이라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소위 고위공직자들 그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그쪽의 짱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최동욱하고 그 밑에 윤석열이라는 검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친인척 잡는 그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검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지난 대선 국정원 범죄를 수사한 거야. 그래서 수사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6일 죄 없는 여직원은 댓글을 단 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표현이 순개뻥이었다는 걸 밝혀낸 거야. 국정원 여직원이 2,000개 가까운 댓글을 달았고, 댓글 및 본글을 달았고, 그것이 명백한 정치 개입이란 증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그 컴퓨터를 뒤진 기록을 가지고 사이트들을 다 뒤졌더니 그동안의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 72명을 아예 심리전담반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놓고, 이 심리전담반이 각 40명씩의 민간인들을 데리고 작업을 한 거야.
데리고 작업을 했는데 뭔 작업을 했어? 문죄인 NLL 팔아먹었다.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뭐 문재인이 뭐 어마어마한 돈 세탁을 했다. 이런 개소리를 쓰는 짓거리 한 거야. 이게 전부 뭐야?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하면 징역 8개월이에요. 내가 받아봐서 알아. 나는 허위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허위사실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감옥 갔잖아.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이야.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 72명이 40명씩을 움직였어. 그러면 7428에 공 2개 붙는 거죠? 그러면 이게 2800명이야. 2800명의 댓글 부대원이 업으로 삼고 지난 대선에 수천만 건의 선거 부정을 저질렀어요. 얘네들 전부 징역 8개월씩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위 상부의 지시를 받고 쓴 댓글을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죄를 기소되지 않았어. 그리고 누가? 그러면 원세훈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소를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원세훈도 처벌 안 받았어. 이유가 뭐야? 그 댓글을 계속해서 수천만 건을 달았는데 선거운동이라 하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범죄가 증가해야 되는데 달던 대로 그냥 수천만 건을 꾸준히 달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래. 하마터면 방송 자격 박탈당할 뻔했어요. 예. 정말 실비읍 지읒리을이야. 이래서 수천만 건을 꾸준히 달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란 얘기야. 옆집 아줌마, 다른 집 아저씨가 영화에서 붕가붕가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청소년들이 있는데 얘가 살짝 미안해요. 붕가붕가는 쎄쎄쎄의 다른 말이야. 깊이 있는 대화라고 할 수 있지. 좌우지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이렇게 국민을 우롱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만약에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선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대통령 당선은 한 달이야. 그 안에 대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명분상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탄핵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세훈을 무죄를 준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나와 떠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체제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인 나라예요. 대통령 제도는 뭐냐면 삼권이 철저히 분리되어 서 있는 나라를 말해요. 대통령, 국회, 법원 이 셋이 철저히 권력을 나눠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서로 서로 비판을 하고 감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보호해야 되냐?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등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이 대통령 제도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부가 법에 따라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원세훈 무죄 판결은 로스쿨 교수들이 모두 비판을 할 만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판결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려 7개, 8개 로스쿨 대학의 교수들이 똑같이 한 말이에요.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판결하지 않고 똑같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형벌을 내리는 그리고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준 대로 해야 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동일 범죄에 동일 형벌을 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망치부인은 하지도 않은 말을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을 했다고 징역 8개월을 때린 법원이 수천만 건의 선거법 위반을 한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범죄가 늘어나지 않고 항상 하던 수천만 건이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소리를 하면서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또가 있었어요. 사또가 뭐하냐? 저놈을 매우 쳐라! 판결이에요. 사또는 원래 지방행정관인데 조선시대, 즉 전근대사회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행정관이 판결권까지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범죄까지는 그 사또가 판결했어요.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사소한 범죄는 사또가 판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근대사회와 전근대사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느냐는 거야. 법원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행정부와 무관하게 판결을 내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판결은 바로 그 부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법원이 판사가 대통령의 종ром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합니다. 서민은 유죄, 박근혜 무죄. 서민은 유죄, 종박 무죄. 지금 모든 이 서민들은요, 댓글 하나 잘못 써도 잡혀가고 고소당하고 벌금 내고 처벌받아요. 그런데 박근혜를 위해서 한 행동은 모두가 무죄예요. 어저께 노회찬 전 의원이 그 광화문에서 삐라를 뿌렸대요. 왜 삐라를 뿌렸냐? 그랬더니 그 삐라 내용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남북 간에 긴장관계가 되고 있으니 그 삐라를 못 뿌리지 말게 해라. 그렇게 정부에 요구를 한 거야.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삐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삐라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유일한 매체는 삐라다. 그래서 삐라를 뿌린 거야. 이게 무슨 60년대로 돌아간 거지. 옛날에 실제로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 그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이 삐라를 뿌렸어요. 그 빌딩에서 이런 높은 빌딩에 밧줄을 몸에다 묶고 유인물을 갖고 내려와서 그걸 뿌리는 거야. 학생들한테 학우 여러분! 이거 뿌려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야, 저 새끼 잡아!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건물에 올라가서 그 밧줄을 끌어올리는 동안 구호 외치는 거야. 그렇게 삐라를 뿌리면서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시대가 되니까 정말 60, 70년대로 돌아갔죠. 우리도 이제 삐라 뿌릴까요? 삐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야! 이 망치녀나!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못 잡아봐가 안달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는 분들 작년까지는 좀 있었어요. 예, 내 작년까지 돌아다녀보면 그래도 박근혜가 정치 제대로 하지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못 봤어. 올해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한복을 곱게 입고 해외에 나들이 다니면서 그냥 영어도 잘해, 불어도 잘해, 중국어도 잘해, 외국어 잘하고 패션에 감각 있고 얼굴 예쁘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던 종편도 요즘에 그 얘기 안 해. 한복 입고 그냥 영국에 가서 철퍼덕 그냥 무너지는 자빠지는 바람에 한복의 위험성이 온 세계에 드러났고 그 다음에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다보스 포럼 회장이 떠듬떠듬 되게 천천히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고 뻘소리 한 게 온 세계에 방송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영어 잘한다는 얘기도 못해. 뭐 그런 거 못할 수도 있지. 아니 대통령이 왜 영어를 잘해? 왜 프랑스어를 잘해? 뭐하러 중국어를 잘해? 대통령은 한국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영어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럼 안 된다고 봐.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한국말 못하는 거야. 한국말로 소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욕을 해야지 영어 못한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말로 소통을 안 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줄을 몰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유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없는 나라, 불량식품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공권력이라는 걸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유에서 대장균 발견되고, 시리얼에서 대장균 발견되는데 막 섞어서 팔고, 뭐가 문제냐 막 당당하고, 애들 먹는 분유에 뭐 나트륨이 법정 기준 이상 들어갔다 그랬는데, 무효에도 들어있다. 아니, 그래서 무효에 나트륨 많다고 분유 먹이라며. 무효에도 나트륨 있다고 막 버텨. 그 다음에 MSG 나쁜 게 아니다. 심지어 사카린도 나쁜 게 아니다. 아니 그 사카린은 박정희 때 불법된 거 아니야? 사카린은 언제 불법된 거예요? 뭐 사카린도 나쁜 게 아니고 MSG도 나쁜 게 아니고 그 뭐가 불량식품인데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검토도 잘 안 하고 불량식품 얘기 안 했으면 그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너스의 손이라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하면 다 망했잖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막 한국형 원전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막 떠들고 다닌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재검토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구에 뭐 달리기 경기하는데 가가지고 막 우사인 볼트와 악수하고 막 사진 찍은 다음에 우사인 볼트가 실격당하고, 그 다음에 막 야구장 가가지고 영분이랑 집에서 하지 거기서 해. 야구장에서 뽀뽀해가지고 막 그게 인터넷에서 통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야구장에서 방사능 나오고, 그지? 야구장에서 발암물질 나왔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손대면 몽땅 다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망했어요? 자원외교 기억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댓글 부대원들이 막 그 자원왕 원전왕 막 이러면서 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무슨 왕 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 한다고 어찌나 뻔질나게 외국을 나가는지 나갈 때마다 사고를 쳤잖아. 그러더니만 그 당시에 사고를 쳤던 게 진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 한답시고 투자했던 거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게 10조 원 정도 되죠. 외국에 투자하면서 자원외교라고 외국에 투자했다가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돈이 10조 원 가까이 돼요. 몇 조 원씩 돼.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 그거 누구 돈일까요? 이명박 돈일까요? 우리 국민 돈이에요. 우리 국민 돈으로 이명박이 자원 외교한답시고 죄 돈 뿌려놓고 그게 지금 회수가 안 돼. 그거 전부 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야. 사고는 쥐가 쳤는데 우리더러 갚으래. 또 있죠, 4대강. 제가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제가 2010년이었나 2009년이었나 4대강 사업 반대하면서 72시간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72시간 동안에 4대강 사업 반대하면서 단식을 했어. 왜 그랬냐면 그때 그 단식하는 그 시점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야. 강을 완전히 망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데 그때 우리 또 하 사장님께서 단식하자 그러셔가지고 72시간 동안 생방송 켜놓고 굶었잖아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유민이 아빠 때문에 택도 없구나. 그때까지 내가 생방송으로 72시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단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밀어붙였죠. 그 4대강 사업 수십조 원이 들어 40조 원 이상이 들었어요. 첫 해에 42조 원인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20몇 조 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 그게 결국 이 모래 파내고 댐 지은 돈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댐 건설비가 정말 수십조 원이냐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샜느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댐 만들어서 우리 여름에 정말 신종동물 만났잖아요. 큰빛 이끼벌레였구나. 예, 큰빛 이끼벌레라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 이상하게 부풀어 오른 그 벌레. 그게 뭐예요? 원래 흐르는 물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전부 다 막아놓는 바람에 그 큰빛 이끼벌레가 온 강에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지금은 날이 추워지면 15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죽는데요. 근데 그게 죽으면서 매우 심각한 악취를 낸대. 그 악취가 결국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4대강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추가 비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올려서 채우겠다잖아.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명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대. 그래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청계천 물부터 잠궈. 청계천 물부터 잠그라고. 그리고 전기요금 거기다 이 한강물 그냥 쏟아붓는 거야. 여러분 이 물 부족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는 바닷물이다. 그죠? 그 다음에 3%가 지표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빙하, 그 다음에 강물, 샘물, 연못, 호수, 이게 지표수란 말이야. 그러면 강물이 가장 중요한 지표수예요. 그 지표수 한강물을 갖다가 드립다 모터를 쏟아붓고 있는 게 청계천이야. 그 하루에 몇백 톤을 지금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잠궈! 그런 걸 안 잠그고 왜 우리한테 수도요금 내라고 지랄려.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돼. 지렛비어, 이응비어, 이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야, 그건 다 이명박의 죄지, 박근혜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날을 기다렸어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난 1년 7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게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월 20일경 그 취임식 할 때까지 일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운 줄 알았어. 그죠? 엄청난 전국 구상을 하고 완벽한 경제발전 플랜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온 국민이 기대했잖아. 솔직히 기대했잖아요. 그래도 이 박정희가 경제 성장시킨 전력이 있는데 설마 그거보단 잘하겠지? 야, 2달 동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봉투를 주신 일이에요. 예, 봉투를 주시면서 아니야 2달 내내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1월 말부터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1월 말에 일어난 사건 이동욱.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또 이 대법원에서 3명을 추천해서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꾸려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정부 기관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을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예. 저 카메라 나오고 있어요. 예, 화면에 나와. 나중에 고소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배한 법률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행정부에서 가령 뭐 4대강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라 국민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를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이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니 수도권에 있는 행정능력 일부를 띄워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수도 이전을 어떻게 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금지시켰잖아요.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관습헌법? 우리는 모르는 관습헌법을 위배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금지했어요. 이런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위헌법률, 그 법률이 잘못됐을 때 이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이 판사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다. 가장 존엄한 곳이다.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보다도 높은 곳이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87년 민주헌법 만들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동욱이라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추천했다가 뻥치다가 걸렸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이동욱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그만뒀어요? 항공권 깡.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비싼 항공권을 받아서 이렇게 현찰로 바꿨나봐. 그리고 공금 통장을 막 그렇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말 치졸한 경범죄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장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 그만두는 걸로 시작을 해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 따라가가지고 빤스를 벗어제낀 윤창중. 그 다음에 안보가 제일이라면서 천안함 연평도를 그렇게 팔아드셨는데 천안함 때 골프 치시고 연평도 때 연평도 피격 때 일본 온천 가셨던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대기업의 변호사 출신 중소기업청장,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인가 중소기업청장인가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려니까 싫은데? 그래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든다고 그냥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기어이 미래창조과학부 만들고 그 장관 후보라고 앉혀놨더니 마누라가 울어요. 그러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우리 깨알 리더십, 그 차장들까지 법무부 장관들 밑에 차관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스스로 고르셨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르신 법무부 차관 후보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막 떡하니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월호하고 연관되어 있는 해수부 장관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 베프 윤진숙 장관. 몰라. 뭘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래가지고 온 국민의 속을 뒤집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장관 수가 모자라다. 그래서 기어이 강행을 했어. 그리고 1년 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그나마 이 윤진숙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해수부에서 해난 사고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해난 사고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약에 대형 선박 사고가 나면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난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각종 장관들을 대기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4월 7일인가 그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긴급 지시를 내려요. 특별 지시를. 지금 우리 정부에 많은 매뉴얼이 있다. 그런데 이 매뉴얼들이 각 기관에 얼만큼 소화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각 기관에다가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지시를 내려라. 그게 4월 초에 나온 지시예요. 지는 안 봤어. 그래서 해수부의 매뉴얼에 이 해난 사고가 있으면 이 국가안전기획실이 컨트롤 타워라는 거,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 발생하자마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4번이나 발표했잖아요. 아니 2번 발표했나? 2번인가 발표했다가
나중에 해수부 매뉴얼이 들통나는 바람에 그것도 걸렸죠. 작년 6개월 동안은 인사재난이었어. 작년 6개월 이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러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석기 간첩 내란 사건을 만들었는데 내란은 뭐 무죄 받았어. 그 다음에 간첩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게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게 들통났어. 그게 올 1월달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올 1월부터 3월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은 뭐냐? 규제를 완화해라. 규제 완화 쇼를 하셨어요. 그래서 4월 그때 초였죠. 4월 7일인가 8일에 청와대에서 8시간 동안 쇼를 했어요.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지? 푸드트럭. 푸드트럭을 허용하라. 이래가지고 규제를 왜 안 푸냐고 그 자리에서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원래 이 차량에다가 소위 그 열 기구를, 그러니까 조리 도구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졌어. 어디에서? 캠핑카. 우리나라 캠핑카가 지금 7천만 원 이상을 해요. 그게 왜 7천만 원씩 하는데 왜 7천만 원 주고 사야 되냐 하면 캠핑카 허가를 받는 게 어려웠어. 왜냐하면 조리도구를 달아야 되는데 그 조리도구를 차량에다 장착하려면 그 규제 때문에 뭐 아무나 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캠핑카를 반드시 허락받은 비싼 캠핑카만 운행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비싼 차 수입해서 팔면서 막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푸드트럭을 허가해 주시는 바람에 그냥 일반 탑차에 캠핑카를 만든 거야,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불법이래잖아. 아니, 규제를 풀 때는 뭐 마치 큰일 해주는 것처럼 풀더니 아니, 그걸로 캠핑카 좀 만들면 어때? 그걸 그래갖고 이제 와서 그걸 다시 규제를 하려는데 한 번 풀어진 규제는 다시 고칠 수 없다. 다시 만들 수 없다. 그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 풀겠다라는 규제들이 누구를 위한 규제냐. 정말 서민을 위한 규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이런 걸 풀겠다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한 규제를 풀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규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하는 걸 막아놓은 제도들도 없애겠다는 거야. 그게 박근혜식 규제개혁의 실체예요. 7시간 동안 회의할 때는 중소기업 사람들 부르고 서민들 불러서 규제를 다 협파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건 다 도로 돌아갔어. 도로 다 규제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 회의 다음 날부터 대기업을 위한 규제를 마구잡이로 규제 총량제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검색해서 규제 총량제라는 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규제 총량제가 뭐냐면 반가워요. 팬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옥상에서 망치 부인님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규제 총량제라는 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각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개수, 무조건 규제를 몇 개 이상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각부 장관들이 규제를 막 없애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규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FTA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 한EU FTA 뭐 하고 있고 한중 FTA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단 말이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FTA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무역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를 우리가 없애버리면 그 없앤 상태에서 대기업이랑 우리나라 거래를 했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야 이러니까 우리 국내 농민이 죽어, 국내 어민이 죽어, 이 규제 다시 만들어.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FTA의 독수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외국 대기업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그건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이 장관들이 함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4월부터 지금 9월까지 계속해서 규제를 검토 중에 있는 거야. 함부로 풀었다가 이거 나중에 다시 만들지 못하니까. 그리고 다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각부에서 이 규제를 함부로 안 풀고 검토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신경질 내고 있어요. 왜 규제 빨리 안 없애냐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각부 장관들은, 각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은 5년짜리다. 박근혜 임기는 3년 반 남았지만 나는 영원히 공무원이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규제 함부로 풀게 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구상권 청구하면 그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규제를 풀으라고 계속해서 각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소리소리 외치고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민생법안일까요? 여야 합의해갖고 국회를 연 첫날 통과시킨 법이 뭐야? 국회의원 월급 올리기. 국회의원 월급이요. 벌써 이명박 정부 전보다 절반 가까이 올랐어. 1억 3천이 벌써 넘더만, 연봉이. 국회의원 연봉이 1억 3천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몇백만 원을 올린 거야. 300 몇십만 원인가 올렸어요. 이번에 올린 분이 300 몇십만 원에 아줌마. 네? 국회 해산시켜야 돼. 그쵸? 맞아요. 국회 해산시켜야 돼, 그 새끼들. 맞아요. 예, 어르신. 네. 국회를 해산시키라고. 국회 해산시켜야 돼.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가셨습니다. 예. 이 국회의원들이 뭐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제일 먼저 국회 열고 한 일이 뭐냐? 여야가 반발도 없이 국회의원 연봉 올린 거야. 그게 민생이냐? 정말 시급 지리율, 그게 민생이야? 주기만 좋은 거지?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지네만 좋은 거.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요. 대부분이 뭐냐 하면 그날 첫날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몇십 개야. 그게 다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야. 대기업에게 유리한 법안.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안 내용이 뭐냐 하면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민생 예산이라며. 민생 법안이라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며. 그래서 통과시킨 법안이요. 서민들 지원 예산. 가난한 가정의 보육 예산이라든가 그런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장애인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시키는 게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야. 이게 민생 법안이에요? 도대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조중동이 그랬죠. 조중동이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은 민생 법안이다. 청와대에서 민생을 빨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개뻥일까요? 개뻥입니다. 여기서 개는 그냥 접두사 개야. 강아지들이 화내면 안 되는 거야. 접두사 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은 정말 민생 법안이에요. 야당이 주장한 법안은 민생 법안인데 그건 전부 다 걸려있어. 그리고 지금 여당이 주장해서 통과시키려는 법이 대부분 대기업을 위한 법들이야. 그러면서 민생법안이라고 뻥을 친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도 규제를 깨야 되는데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법에 걸려.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법 개정하라는 거야. 결국은 대기업을 위한 법 개정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그 국회의장 부르고 새누리당 당대표 불러갖고 지시를 내렸어요. 요거 삼권 분립일까요? 아닐까요? 삼권 분립이 아니죠. 이거는 대통령의 월권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뭔 못하겠다. 세월호 특별법은 못 만든다.
이유가 뭐야? 삼권 분립에 위배된대. 법을 만드는 거에 대통령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 마라 얘기할 수 없대. 국회의장을 왜 불렀어? 세월호 특별법은 삼권 분립의 위배이고 그 대기업을 위한 법은 삼권 분립 위배가 아니야? 어디서 이런 개법을 국민을 조중동을 시켜서 다 속일 수 있다고 지금 믿는 거지? 이건 망치 부리는 우습게 하는 거야. 옛날 먼 옛날 2007년 1월 17일 이전에는 그렇게 조중동을 시켜서 개법을 치면 국민들이 와 이렇게 들었겠죠.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것 좀 착각인가? 내가 볼 때는 조중동의 영향력보다 수천억 원 지금 그러니까 종편 3개가요. 종편 4개지. 4개 종편에 쏟아부은 돈이 1조 원 넘어요. 그거 아시죠? 1조 몇천억 원을 들여서 4개 종편을 만들었어.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놈들이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내가 볼 때는 4개 종편보다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 왜인가? 적어도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4대 종편보다 우리 망치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예,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는 아까부터 경찰 참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유튜브에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는 아프리카에서는 안 본 줄 알았는데 오늘 탄자니아까지 들어왔어. 예,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예, 어마어마한 나라들에서 터키. 제가 그동안에 너 터키지? 예, 그거 미안해요. 터키 시청자님 미안합니다. 이스탄불에 계신 님들 정말 죄송하고요.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애타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원주의 시청자분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시는데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망치부인이 대한민국의 아줌마의 힘 4대 종편과 맞짱 뜨면서 매일매일 이 아이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4대 종편이랑 수조원대 4대 종편이랑 맞짱 뜨고 있는 망치부인입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틀어라. 할 말이 많은데 아유 어떡하면 좋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 오늘 해야 될 얘기 다 했나? 지금 날이 너무 춥죠? 너무 날이 추운데 지금 막 옷을 얇게도 입고 오셔가지고 안경 끼고 다니 괜찮으세요? 덜덜 떨고 있어. 예, 윤중사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게 추워서 지금 옷 얇게 입고 오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방송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그죠? 지금 춥잖아요. 안 추워요? 뻥치지 마시고 지금 막 얼굴들이 빨갛게 얼어가고 있어. 예, 안 춥다고 막 저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추워요. 여러분 추우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고 예, 좀 이렇게 그러세요. 그래야지 안 추워요. 자, 오늘 망치부인 혹시 처음 보신 분 여기서 어때요? 오늘 망치부인 원래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친구한테 들어본 적 있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실제로 본 거 처음이에요. 방송을 본 적은 있어요? 오늘 방송 보니까 어때요? 신기해요? 친구는 망치부인 방송 언제부터 왔어요? 한 달 전. 근데 굉장히 오래 본 사람처럼 열심히 앉아있네. 볼만해요? 몇 학년이에요? 고2. 친구가 망치부인 보라고 막 강요해요? 권유를 해요. 강요는 아니고, 근사하다. 고2? 그래. 잘 커. 나중에 이렇게 서울 오면 연락도 하고, 아이, 잘생겼다. 아니야, 딸. 널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지. 예, 자, 지금 현재 추천 몇 개지? 예, 현재 추천이 몇 개일까요? 지금 저기 박 PD님,
박 PD님, 지금 추천이 몇 개인지 좀 세주시고요. 네, 남자만 좋아라 한다는, 아니거든? 네, 지금 채팅창에서 내가 남자만 좋아한다고 막. 자, 오늘 처음 오신 님, 두 분이 연인이에요? 부부예요? 연인요. 연인이에요? 거의 어울리는데. 그래요. 망치분 언제부터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셨고, 지금 두 분이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방송 들은 지는 오래됐어요. 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 3년. 오래 보셨네. 네. 그 여자친구는 방송 안 보시고, 강도를 엄청 들었어요, 그냥. 아, 듣기는 듣고, 네. 어, 누군가 막 그래, 물어요. 어, 그래, 그러고. 아, 시끄럽다. 그래, 그게 정상이야. 다 그래. 어떤 저기, 부인은 잠자리에서 망치는 방송 들었다가 남편한테 베개로 맞았대잖아. 이 스피커 켜놓고 들었다가. 오늘 저기 보니까 어떠세요?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요. 신기해요. 그래요. 예, 이게 망치 부인이 신기한 아줌마예요. 자, 우리,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님, 머리 노란, 님, 저기, 망치 부인 언제부터 보셨어요? 지금 처음 봤고, 아니, 방송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근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들을만 하세요? 재밌어요? 몇 살이에요? 23살. 그 들을만 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래서 내가 오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예. 자, 지금 저는, 예.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곳, 그 원주 버스터미널, 예. 원주 버스터미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원주 버스터미널에 지금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4시부터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까 한 3시부터 시작했잖아. 그죠? 3시부터 시작해서 시민 인터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억울한 상황에 있는 윤중사님, 예, 윤중사님의 아버님의 사연도 같이 들었고,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오늘 방송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춥고 괴로우셨죠? 맨날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하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춥죠? 그 빨간 티 입으신 님, 아까 이쪽에 와서 앉으시는데, 우리 망치분 방송 시청자예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원주 사시는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수다방, 아세요? 몰라요? 예. 예, 저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사방송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전국 순회 중이에요. 오늘은 원주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치부인은 오늘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자, 여기 망치부인 원래 시청자였다, 손! 원래 시청자. 예,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망치부인 원래 시청자인데, 남자친구는 모르셨구나. 알긴 아는데 모른 척? 알긴 알아요. 그래요. 여자분이 똑똑하네.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 원주에서 지금 방송하는데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근데 추운데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평상시에 망치부인한테 궁금했던 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정치 시사 문제도 좋고, 예, 뭐 궁금하신 점, 망치부인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없으세요? 뭐라고? 무슨 얘기지? 지금 판교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예. 뭐? 판교에서 무슨 사고? 붕괴됐어요. 한풍구가 붕괴됐어요. 뭐요? 한풍구. 환풍구. 10명 낙상이요. 환풍구가 붕괴가 됐는데 어떻게 낙상이 되지? 낙상이 되니까 여기서 한 10명이. 그치, 사망이 15명이라고 나온다는데? 예. 판교 사고, 공연 사고? 그니까, 환풍기가 떨어져, 공연장으로. 웬일이야,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일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천장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이번엔 막 15명이 사망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망은 2명이고, 사망은 2명이고,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14명이에요? 환풍기 위에서, 공연을 환풍기 위에서 보다가 사고가 났어. 사망이고요. 중상 11명으로 지금 지금 뭐요? 사망 14명, 중상 11명으로 지금 사망이 11명, 14명, 예. 중상이 11명. 예. 아니, 무슨 공연인데. 걸그룹. 이 미친 나라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환풍구에 사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환풍구에 올라가는 걸 안전요원들이 막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기본이 바로 서지 않은 거야. 아니, 이게 지금 구경하러 온 애들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부모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걸그룹 포미닛 공연에서 이건 난리 났겠네. 예. 10m 아래로 추락해서 14명이 죽었대. 웬일이니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환풍구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그냥 무조건 돈 버는데 정신없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걸그룹 파는 거죠. 걸그룹을 팔아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안전에 대한 기본을 안 지키니 펜스 안 친 거 불법이지. 이것도 철저하게, 예. 웬일이니, 진짜. 이것도 지금,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죠. 예.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공연을 기획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연 기획을 하면, 이런 안전요원까지 전부 다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전요원들이 배치되고 그 위험한 짓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 공연 기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야 지금 이 나라가. 무조건 잔돈 버는 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기본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지. 아유. 이게 왜 정부 탓이냐고 또라이들아. 아유. 학교에서 사고 나서 애가 죽으면 누구 탓이냐? 학교에서 애들끼리 사고 나서 죽으면 누구 탓이야? 관리 감독한 선생님 탓이지? 지금 CNN에서 세월호 참사 찢어주는 고통의 6개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CNN에서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을 이렇게 보도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공연 기획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무자격 공연 기획자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 잔돈벌이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 망치 부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아침에 11시에 출발해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 지금 한 8시 됐거든요. 예, 8시까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예,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입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 법이 지켜지는 나라. 사실요, 국민은 법을 잘 몰라도 돼요. 나라가 법대로 잘 운영이 되면 국민들이 일일이 법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국민들은 정말 서민들은 아주 사소한 법도 다 지키려고 했어. 근데 누가 최고 권력자들이 법을 안 지켜 법을 위배하고 지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지금 길거리 수다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거리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걸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민주주의 처음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 때 민주주의의 현장, 반장선거, 그렇게 배우는데 반장선거부터 엄마들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애들이 전날 피자 돌리고 빵 돌리고 막 밥버거 돌리고 이러면서 이 민주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민주주의가 뭐니? 그러면 뭐라래요? 다수결이요! 라고 가르치잖아. 다수결이라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 그거를 따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수결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수결이라고 착각하도록 가르쳐요. 그게 뭐야? 소선거구 제도에서 35%만 이겨도 이기는 거다 라고 길들이는 거죠.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다수결이라는 건 사실은요, 최후의 보루예요. 원래 다수결로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다수결이라는 건 어쩔 때냐,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마지막 하나까지 못 받아들이겠다고 끝까지 밀고 늘어질 때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럴 때 이만큼이면 충분히 토론했다, 그럴 때 대다수의 의견이 뭔지를 물을 때 그때 다수결을 얘기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몇몇만 알바가 놓고 그 사람들만 원하면 그게 마치 국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그렇게 이 판을 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니까 그렇게 귀하게 존중하라. 이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평등하다. 존박 무죄, 반박 유죄, 이건 불평등이죠. 존박이든 반박이든 온 국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된다. 경제민주주의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빈부격차를 줄이는 걸 경제민주화라래요. 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빨갱이 사상이지! 라고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왜냐? 이미 전 세계에서는 선진국의 기준을 뭘로 삼고 있냐?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후진국이라래요. 선진국, 즉 앞선 경제가 발전한 나라란 이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를 선진국, 경제가 발전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발전된 나라,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정치라는 건, 정치의 목적이라는 게 뭐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야? 국민 모두가 주인이고 주인을 먹여 살리는 게 그게 민주주의 공화정의 목적이에요.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헌법에는 뭘 인정하는 거다? 근로의 권리. 즉 국가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 마구 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경제 민주화를 위한 민주주의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의 관심사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기업. 대통령의 관심사는 대기업이 행복한 나라,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들은 재산이 200배로 불어나는데 서민들은 20년 동안 더욱더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탓이오, 내 무능 탓이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못 사는 건 여러분이 성실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이 체제,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이 사회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 정권이 지금 우리 모두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우울증을 해결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1등 하는 게 많아요? 그죠? 가장 심각한 1등은 뭐야? 자살률 1등이죠. 나이대별, 청소년 자살률 1등, 그 다음에 뭐, 노인 자살률 1등,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1등. 우리가 1등을 참 많이 하는데 너무 안 좋은 1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게 이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건데, 이 우울증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다. 뭐?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정치는 내 삶의 문제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애 낳고 지원도 못 받고 아이들이 불행하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이 모든 게 정치의 문제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쿨한 게 아니에요. 띠란 거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쿨한 게 아니라 띠란 거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내 삶이 비참해진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밥입니다. 정치가 밥이에요. 평화가 밥이고 정치가 밥이에요. 밥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바로선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돼요.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야 돼요. 강력한 단일 야당을 만드는 것이 수선거구 제도라는 제도적 한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이 야당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절대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다? 국민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65%가 모여서 어느 당을 불문하고 가장 똘똘한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만드는 국민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선거법으로 불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감옥 갈 각오로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강력한 단일 야당,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감옥 갈 각오하고 국민공천위원회 만드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 정권 교체가 가능한 야당 하나를 선택해서 온 국민이 밀고 들어가서 그들의 기득권을 파괴하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 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게 이게 방법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네트워크 정당, 즉 이제 지금의 야당, 제1야당을, 즉 새정치연합을 인터넷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거부하느냐? 이게 인터넷 정당이 되면 이제까지 소위 이제 그동안 대의원들, 각 지역에 100명씩 대의원 심어놓은 사람들이 당권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 인터넷 정당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짱박아둔 대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인터넷 정당, 네트워크 정당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 망해라 이것들아, 니네가 그러니까 망하지, 에이 이 새누리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욕하고 침뱉고, 우리가 2016년 총선에 관심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7년 대선도 관심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루어질 세상은 온전히 여러분의 고통의 나날일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정치는 남의 일이다. 눈 감고 에이 니네가 그냥 그렇지 뭐 이 쓰레기 새끼들아 라고 눈 감고 관심 끄고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 라고 살 건지, 아니면 강력한 단일야당 운동에, 아니면 이 국민공천위원회 운동에, 아니면 인터넷 정당 운동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옛날에 2012년까지는요, 내 말 안 들으면 방송 접었어. 그래서 내 별명이 우산부인이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그 2012년에 그 학교에 딱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이제 안 접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 있어. 하지만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오늘 길고 긴 이 길거리 수다, 시끄러운 수다, 추운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못 부른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제가 일일이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그 판교의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제가 관심 갖고 다음 주에 진실을 밝히는 노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저께가 세월호 6개월이었습니다. 아직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세월호에 관심을 끊는 순간 판교 문제처럼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교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의 주인답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박 PD님 음악 틀어주세요. 이쪽 소리 줄이시고 음악 틀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와서 악수하실 분들 악수하시고, 예, 사진 찍으실 분